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시나요?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이 폭풍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작은 일이 이 큰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뜻하고 있죠. 같은 의미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나비 효과, 이 말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는 해요. 내가 하는 일에 무의미한 일은 없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 무의미해진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분명히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나요? 분명 저는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빨간 머리엔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N에게 과거에 어떠한 경험이 지금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을지 한번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재밌게 들어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큰 사건은 작은 일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언뜻 생각하면 캐나다 총리가 정치적 순방 일정에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넣기로 한 결정이 초록 지붕집에 사는 앤의 운명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 상관이 있었다. 총리가 자신의 충실한 지지자들과 지지자는 아니어도 대연설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 샬럿타운을 찾는 것은 1월이었다. 에이번리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총리의 편이어서 연설회가 있는 밤에 거의 모든 남자들과 꽤 많은 여자들이 40km나 떨어진 샬롯타운으로 갔다. 레이철 린드 부인도 갔다. 린드 부인은 정치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았고 정치적으로 총리와 반대편이긴 했어도 자신이 빠진 정치 모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을 돌봐줄 남편 토마스와 함께 길을 나섰고 마릴라 커스버트도 함께 갔다. 내심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던 마릴라는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다음 날 돌아오겠다며 앤과 매슈를 집에 남겨두고 서둘러 따라 나섰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이 연설회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는 동안 초록 지붕집 부엌에는
앤과 매슈 두 사람이 기분 좋은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구식 난로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고 유리창에는 하얀 수정 같은 서리가 파르라니 반짝였다. 매슈는 소파에 앉아 농민의 지지자라는 잡지를 보며 꾸벅꾸벅 졸았고 앤은 그날 제인 앤드루스가 빌려준 새 책이 놓인 괴종식의 선반을 애틋한 눈길로 힐끗거리면서도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식탁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감동적인 내용에 멋진 단어도 많이 나온다며 제인이 자신 있게 말했던 터라 앤은 책을 집어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랬다간 내일 1등 자리는 길버트 자리가 될 터였다. 앤은 시계 선반을 등지고 앉아 책이 없다고 상상하려고 애썼다. 매슈 아저씨도 학교 다닐 때 기하를 배우셨어요? 졸고 있던 매슈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글쎄다. 아니, 안 배웠다. 앤이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절 딱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하신 적이 없다니 제 심정을 모르시겠죠? 기하는 제 인생에 들이운 먹구름이에요. 전 정말이지 기하는 젬병이에요, 매슈 아저씨. 매슈가 달래며 말했다. 글쎄다, 난 모르겠구나. 넌 뭐든지 잘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카모디에 있는 블레어 상점에서 필립스 선생님이 내가 학교에서 제일 똑똑하고 실력도 몰라보게 늘고 있다고 하셨단다. 몰라보게 늘고 있다고 직접 그러셨어. 소문엔 테디 필립스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별로라고들 하지만 난 괜찮아 보이더구나. 매슈는 앤을 칭찬하기만 하면 누구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터였다. 앤이 투덜거렸다. 선생님이 기호만 바꾸지 않아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명제를 외우고 나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책에 나온 것과 다른 기호를 쓰셔서 몽땅 헷갈려 버리거든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은 농업을 배워요. 그래서 길이 왜 붉은색인지 드디어 알게 됐어요. 알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린드 아주머니는 어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린드 아주머니는 모든 게 오타와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캐나다는 가망이 없으니 유권자들이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면 나라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거라면서요. 아저씨는 어느 쪽에 투표하실 거예요? 보수당. 매슈가 곧바로 대답했다. 보수당에게 투표하는 것은 매슈에겐 일종의 신앙과도 같았다.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저도 보수당 편이에요. 아저씨가 보수당이라니 기뻐요. 그러니까 학교에 자유당을 지지하는 남자애들이 있거든요. 필립스 선생님도 아마 자유당일 거예요. 프리시 앤드루스의 아버지가 그쪽이거든요. 루비 길리스가 그러는데 남자가 구원할 때는 종교는 어머니 쪽을, 정치는 아버지 쪽을 따라야 한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저씨? 글쎄다. 난 잘 모르겠는데. 아저씨도 구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다. 아니,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구나. 평생 그런 일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매슈가 대꾸했다. 애는 손으로 턱을 받친 채 생각에 잠겼다. 아주 흥미진진할 거예요. 안 그래요, 아저씨? 루비 길리스는 어른이 되면 멋진 남자들을 마음대로 조정해 자기에게 홀딱 빠지게 할 거래요. 하지만 그건 너무 문란한 것 같아요. 전 차라리 착실한 남자 한 명이 좋겠어요. 루비 길리스는 큰 언니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얘기라면 훤해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길리스 씨 댁 딸들은 옛날부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시집을 잘 갔대요. 필립스 선생님은 거의 매일 저녁 프리스 앤드류스를 만나러 가요. 공부를 봐주러 간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미랜더 슬론도 퀸스 아카데미에 가려고 공부 중인걸요? 프리씨보다 머리가 더 나쁜 미랜더가 훨씬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도 필립스 선생님은 미랜더한테는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매슈 아저씨. 매슈도 앤의 말에 동의했다. 그렇지. 나도 전부 이해하긴 힘들더구나. 아무튼 전 공부를 마쳐야 해요. 공부를 다 할 때까지는 제인이 빌려준 새 책은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아저씨, 선반을 등지고 앉았는데도 선반 위에 놓인 책이 똑똑히 보여요. 제인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전 사람들을 울리는 책이 좋아요. 하지만 저 책을 잼이 든 거실 찻장에 넣고 문을 잠근 다음 열쇠를 아저씨께 드릴게요. 공부를 다 할 때까지는 제가 무릎을 꿇고 빈다 해도 저한테 열쇠를 주지 마세요, 아저씨. 유혹을 이기면 제일 좋겠지만 열쇠가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쉬울 거예요. 지하실에 내려가 젓갈색 사과를 좀 가져올까요, 매슈 아저씨? 사과 드시겠어요? 매슈는 젓갈색 사과는 절대 먹지 않지만 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다. 먹어보고 싶구나. 접시에 사과를 가득 담아 신나게 지하실을 올라오던 애는 얼어붙은 길을 다급하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다음 순간 부엌문이 왈칵 열리며 숄로 머리를 대강 감싼 다이애나 베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왔다. 깜짝 놀란 앤이 초와 접시를 놓쳐버렸다. 접시와 초와 사과가 지하실 계단을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고 촛농이 흘렀다. 그리고 이튿날 마릴라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올라오며 불이 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앤이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다이애나? 너희 엄마 화가 드디어 풀린 거야? 다이애나가 파르르 떨며 애원했다. 오, 앤, 빨리 와줘. 미니메이가 너무 아파. 메리조가 그러는데 후두염이래. 엄마 아빠는 멀리 시내에 가셔서 의사를 부르러 갈 사람이 없어. 미니메이는 아파 죽을 지경인데 메리조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대. 앤, 나 너무 무서워. 매슈가 아무 말 없이 모자와 코트를 챙겨 들고는 다이애나 곁을 지나 어두운 뜰로 나갔다. 앤이 모자와 재킷을 허겁지겁 걸치며 말했다. 매슈 아저씨는 마차를 타고 카모디의 의사를 부르러 가셨어. 말씀을 안 하셔도 난 알아. 우린 마음이 잘 통해서 아무 말 없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거든.
다이애나가 흐느끼며 말했다. 카모디에 가도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실 거야. 블레어 선생님은 시내에 가셨고 스펜서 선생님도 아마 가셨을 거야. 메리조는 후두염에 걸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게다가 린드 아주머니도 안 계시잖아. 아, 어쩜 좋아, 앤. 앤이 기운을 돋우며 말했다. 울지 마, 다이애나. 후두염이라면 내가 잘 알아. 해먼드 아주머니네 집에 쌍둥이가 3쌍이나 있었다고 했지? 쌍둥이를 3쌍이나 돌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을 겪기 마련이야. 걔네들도 후두염을 번갈아 가며 앓았거든. 너희 집엔 없을지도 모르니 내가 토근병을 가지고 올게. 기다려. 자, 이제 가자.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서둘러 집을 나와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 얼어붙은 들판을 숨차게 달렸다. 숲속 지름길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갈 수가 없었다. 애는 미니메이가 진심으로 걱정되면서도 이 상황이 무척 낭만적이며 그 낭만을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다시 한번 나누고 있다는 달콤한 기쁨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매섭도록 춥고 맑은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눈에 덮인 언덕만이 은빛으로 빛났다. 커다란 별들이 고요한 들판을 비추었고 가지마다 눈가루를 하얗게 이고 여기저기 시커멓게 서 있는 잣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싱싱 소리를 내며 불었다. 애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마음의 친구와 함께 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길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3살 배기 미니메이의 상태는 그야말로 심각했다. 열에 들떠 부엌 소파에 누워있는 미니메이의 골골거리는 숨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크리크에서 온 통통하고 넓은 얼굴의 프랑스 아가씨 메리조는 베리 부인이 없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고용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정도였다. 앤이 신속하고 솜씨 있게 일을 시작했다. 미니메이는 후두염이 맞아. 상태가 아주 안 좋긴 하지만 난 더 나쁜 경우도 봤어. 먼저 뜨거운 물이 많이 필요해. 세상에, 다이애나, 주전자에 물이 1컵 정도밖에 없잖아. 자, 이제 내가 가득 채웠으니까 메리조는 난로에 장작을 좀 넣어줘요. 기분 상하게 할 마음은 없지만 상상력이 조금만 있었다면 이 정도는 미리 해놓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 내가 미니메이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힐 테니 넌 부드러운 천을 찾아봐. 다이애나, 난 우선 토근즙을 먹여야겠어. 미니메이는 토근즙을 거부했지만 쌍둥이를 3쌍이나 돌본 앤에게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길고 불안한 밤 동안 앤은 몇 번씩이나 토근즙을 먹였고 두 아이는 아파하는 미니메이를 정성껏 간호했다. 메리조도 걱정스런 마음으로 열심히 불을 지폈고 후두염 환자 병동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데웠다. 매슈가 의사와 함께 돌아온 시간은 새벽 3시였다. 의사를 데리러 스펜서 베일까지 가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위험한 고비는 이미 넘긴 상태였다. 미니메이는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앤이 설명했다. 너무 절망적이라 포기할 뻔했어요.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해먼드 아주머니네 마지막 쌍둥이들보다 더 아팠거든요.
미니메이가 숨이 막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병에 든 토근즙을 다 먹였어요. 마지막 즙을 먹이며 전 속으로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희망이 헛되지 않아야 할 텐데 하고요.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다이애나와 메리조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라도 전 그래야 했어요. 그런데 3분쯤 지나자 미니메이가 기침을 하며 가래를 뱉더니 곧바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상해 주실 수밖에요. 세상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있고 말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앤을 바라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중에 베리 부부에게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 거스버트 씨 댁에 있는 그 빨간 머리 여자아이는 참 영특하더군요. 그 아이가 따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한 다음 손을 썼다면 이미 늦었을 테니까요. 어린 나이인데도 수완이 있고 침착한 게 아주 기특해요. 저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눈빛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답니다. 앤은 하얗게 서리가 내린 멋진 겨울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 한숨도 자지 못해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길게 뻗은 하얀 들판을 가로질러 연인의 오솔길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단풍나무 아치밑을 걸으며 앤은 매슈에게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아, 매슈 아저씨,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죠? 하느님 스스로 즐기시려고 상상해서 만든 세상 같아요. 안 그래요? 저 나무들은 제가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하얀 서리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해먼드 아주머니가 쌍둥이를 3번씩이나 낳은 것도 결국엔 잘된 일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미니메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을 테니까요. 쌍둥이 때문에 해먼드 아주머니께 짜증 부렸던 게 정말 미안해요. 아, 매슈 아저씨, 너무 졸려요. 학교에 못 가겠어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바보 같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 있는 건 싫어요. 다른 아이들이 1등을 차지하면 다시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힘들면 힘들수록 따라잡았을 때의 만족감도 더 크겠지만요. 그렇죠? 매슈가 앤의 창백한 얼굴과 눈 밑에 그림자를 보며 말했다. 글쎄다, 난 너라면 잘 해낼 것 같은데 그냥 곧장 침대로 가서 푹 자려무나. 다른 일은 내가 다 하마. 앤은 매슈의 말에 따라 잠자리에 들었고 오랫동안 푹 잠을 잤다. 눈을 뜨니 눈 덮인 하얀 오후가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앤이 잠든 사이 돌아온 마릴라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마릴라를 보며 앤이 소리쳤다. 어머, 총리는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마릴라 아주머니. 글쎄, 외모로 봐선 전혀 총리 같지 않더라. 코가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그래도 연설 하나는 잘하더구나. 내가 보수당인 게 자랑스러웠어. 물론 린드 부인이야 자유당인이 총리를 싫어했지만 말이다. 내 점심은 5분 안에 있다. 앤, 찻장에서 자두잼을 꺼내 먹으려. 배고프겠다. 어젯밤 일은 매슈 오라버니한테 들었단다. 내가 방법을 알고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구나.
나도 후두염에 걸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어쩌지 못했을 거야. 자, 점심 먹기 전에는 아무 말도 마라. 할 얘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고 네 얼굴에 쓰여있긴 하다만 잠시만 참아라. 마릴라도 앤에게 할 얘기가 있었지만 바로 말하진 않았다. 앤이 그 말을 들었다가는 너무 흥분해서 식욕이니 점심이니 하는 육체적인 문제는 깡그리 무시해버릴 게 뻔했기 때문이다. 마릴라는 앤이 접시를 다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오후에 베리 부인이 왔다 가셨다. 널 보고 싶다고 했지만 내가 안 깨우고 그냥 뒀어. 내가 미니메이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포도주 일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다이애나를 일부러 취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자기를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다이애나와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이다. 다이애나가 어젯밤에 심한 감기에 걸려 밖에 나오지 못한다니 가고 싶거든 저녁에 한번 들으려무나. 이런, 앤셜리, 제발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킨 애는 감격에 겨워 꿈만 같다는 표정을 지었고 얼굴은 타오르는 격정으로 환하게 빛났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설거지는 놔두고 말이에요. 돌아와서 할게요. 이렇게 가슴 벅찬 순간에 설거지같이 낭만적이지 않은 일에 묶여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릴라가 너그럽게 말했다. 그래 다녀오너라. 앤셜리, 너 제정신이니? 당장 와서 뭘 걸치고 가거라. 차라리 바람한테 소리치는 게 낫지. 모자도 외투도 안 입고 가버렸구만. 머리카락을 날리며 눈물바람으로 과수원을 달려가는 것 좀 봐. 지독한 감기에나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자줏빛 겨울 땅거미가 질 무렵 애는 눈 덮인 하얀 길을 지나 춤추듯 집으로 돌아왔다. 하얗게 빛나는 들판과 어두운 가문비 나무 골짜기 위로 연한 황금빛과 엷은 장밋빛이 어우러진 먼 남서쪽 하늘엔 진주같이 영롱한 저녁별 하나가 아름답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눈 덮인 언덕 사이에서 들려오는 썰매 방울 소리가 꼬마 요정의 종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도 앤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보다는 달콤하지 못했다. 앤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전 정말 완전히 행복해요. 네, 머리털이 빨간데도 그래요. 지금은 빨간 머리 따윈 아무래도 좋아요. 베리 아주머니는 제게 입을 맞추시고 울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무척 당황했지만 아주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베리 아주머니, 전 아주머니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한 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난 일은 망각의 장막으로 덮어버리겠어요. 하고 말이죠. 꽤 품위 있게 말했죠? 그렇죠, 아주머니? 마치 원수를 은혜로 갚아 베리 아주머니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애나와 전 행복한 오후를 보냈어요. 다이애나가 카모디에 있는 숙모에게 배웠다며 멋진 코바늘 뜨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에이번리에서는 우리 둘밖에 몰라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자며 엄숙하게 맹세했어요. 다이애나가 장미화관이 그려진 예쁜 카드를 줬는데
이런 시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죽음이 아니고는 우릴 갈라놓지 못하리. 이건 사실이에요. 아주머니, 우린 학교에 가면 필립스 선생님께 다시 함께 앉게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에요. 거티파이는 미니 앤드루스랑 앉으면 되니까요. 우린 우아하게 차를 마셨어요. 베리 아주머니가 제일 좋은 찻잔을 꺼내셔서 진짜 손님이 된 기분이었죠. 그 잔을 받았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찻잔으로 대접한 건 제가 처음이래요. 그리고 과일 케이크와 파운드 케이크, 도넛과 2 종류의 잼을 먹었어요. 베리 아주머니는 제게 차를 더 마실 건지 물어보시고는 여보, 앤에게 비스킷 좀 건네주실래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틀림없이 멋진 일일 거예요. 아주머니, 어른인 것처럼 대접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좋은걸요? 마릴라가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잘 모르겠구나. 앤이 분명하게 말했다. 아무튼 전 어른이 되면 여자아이들에게도 어른에게 하듯 말할 거예요. 거창하게 말해도 절대 웃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쓰라린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차를 마신 다음에 다이애나와 전 사탕을 만들었어요. 다이애나나 저나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그렇게 잘 만들지 못했어요. 다이애나가 접시에 버터를 바르는 동안 저더러 저으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 태워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식히려고 올려놓은 접시 위를 고양이가 지나가는 통에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만드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요. 집으로 갈 때가 되자 베리 아주머니는 되도록 자주 놀러오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다이애나는 창가에 서서 제가 연인의 오솔길을 걸어가는 내내 입맞춤을 보내줬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오늘 밤엔 기도가 무척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을 기념하는 의미로 특별히 새로운 기도를 생각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다이애나와 앤은 다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오늘도 휴식 같은 시간이 되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